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거기 담긴 얼굴이 내가 아는 마지막 남편의 얼굴과 달랐다. 주름이 없고 눈빛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향해 웃고 있는 남자. 나는 그 사람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았다.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 옛 친구들, 동네 지인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다. 장례식장 안쪽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공간 한편에서 나는 처음 보는 여자를 발견했다. 나이는 60 언저리였을까.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몸은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흔들리도록 울고 있었다. 소리를 죽이려는 듯 입을 막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장례식장 특유의 낮은 울림 속에서도 또렷이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나도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의 회사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었고 친척 중에도 저런 얼굴은 없었다. 그런데 그 울음의 깊이가, 그 절절함이 내가 이날 본 어느 누구의 슬픔보다도 컸다. 심지어 나보다 더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모를 서늘함 때문에. 장례는 사흘 뒤 끝났다. 남편은 생전에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 그 말대로 했다. 흙이 덮이고 꽃이 놓이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고 딸은 내내 울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울었다. 늦은 울음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구냐고 직접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조이록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찾아보기가 두려웠다. 왜 두려웠는지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남편이 쓰던 서랍을 정리한 건 49제가 지나고 나서였다. 아이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의 대화였으니까. 서랍 안에는 예상한 것들이 있었다. 낡은 명함들, 메모지, 약봉지, 돋보기 안경.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접힌 편지 한 장. 봉투도 없이 그냥 접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펴야 하는가? 이 종이를 내가 읽어야 하는가? 어쩌면 그냥 접힌 채로 불에 태워버리는 게 맞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글씨는 낯선 것이었다.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여자의 글씨였다. 날짜는 없었다. 그러나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오래된 글이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 번에 다 읽지 못했다. 중간에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 그렇게 3번을 읽고 나서야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고마웠다고 쓰고 있었다. 어느 시절, 어떤 시간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가벼운 감사가 아니었다. 인생 전체를 담은 감사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녀는 이런 말을 써놓았다. 당신이 내 삶에 있어줬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그의 성격이라고, 남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섭섭한 날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내 생일을 잊은 날들,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간 날들, 내 말에 대답 없이 신문만 펼치던 저녁들. 그런데 저 편지 속의 남자는 달랐다. 누군가의 삶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그것도 인생 전체를 담은 감사를 받을 만큼.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그 두 마음이 몇 주를 함께 살았다. 결국 내가 선택한 건 조이록이었다.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조이록 사본을 부탁했다. 직원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는 상주라고 했다. 며칠 후 팩스로 한 장이 왔다. 낡은 기계에서 뽑아낸 희끗희끗한 종이.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진숙. 그 이름 옆에는 주소가 없었다. 소속도 없었다. 그냥 이름 세 글자만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종이가 손에 닿았다. 아무런 감촉도 없었다. 그런데 심장이 아팠다. 남편과 나는 30대 초반에 결혼했다. 그가 31, 내가 28. 맞선으로 만났다. 첫 만남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그게 믿음직스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말이 많은 남자가 불안했던 시절이었다. 결혼하고 몇 년 후 그가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2년 가까이 주말 부부로 살았다. 아이들은 어렸고 나는 혼자 살림을 했다.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사이가 가장 멀었던 때였다. 멀어진 줄도 몰랐던 시절. 그 지방 도시의 이름이 기억났다. 남편이 발령받았던 곳. 마산. 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이름을 떠올렸다. 김진숙이라는 이름과 마산이라는 지명이 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다.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다. 이 나이에 이만큼 살고 나면 근거 없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들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지방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들은 어렸으니까 모른다고 했다. 당연한 대답이었다. 딸에게는 묻지 않았다. 딸은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슬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혼자 담고 혼자 삭히고 혼자 정리했다. 남편이 마산에 있던 2년 동안 나는 그에게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청구서 내고 명절 음식 혼자 장만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2년을 다시 펼쳐보면 그 시간 속에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화가 났는가? 그렇다. 화가 났다. 하지만 그 화보다 더 크게 밀려온 건 외로움이었다. 그것도 새로운 외로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외로움.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느꼈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그 감각. 나는 그 여자를 미워하려고 했다. 그게 쉬운 길이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분명히 상처받을 자격이 내게 있고 분명히 그 여자를 향해 이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 왜냐면 나는 그 여자의 울음을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 그 울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봐온 눈으로 그 울음을 봤을 때 그것은 진짜였다.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추려 하면서도 결국 터져버린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다. 그 여자도 잃은 것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었다. 나는 그 여자를 미워해야 했는데 그 울음을 떠올릴 때마다 묘하게 아팠다. 그것도 내 상처가 아닌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이.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내게 한 번도 당신이 내 삶에 있어줘서 충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42년 동안.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을 들을 만큼 있어줬다는 것을. 섭섭한가?
섭섭하다. 그 섭섭함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전부를 줄 수는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어떤 감정은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복잡함이라는 것도 알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남편이 없는 첫 겨울이었다. 아들이 자주 들렀다. 딸도 주말마다 왔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이 냄새를 남편이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더 이상 눈물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기억으로. 편지는 태우지 않았다. 태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가지 않았다. 어딘가 다른 곳에 두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찻잔 옆에. 왜 거기 두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읽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겨울을 보내고 있겠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삭히면서. 나처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 순간 묘하게도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꼈다. 미워하는 마음과 불쌍하다는 마음이 같이 있었다. 그 두 감정이 싸우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봄이 왔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다. 아이들과 선산에 다녀왔다. 무덤 앞에 서서 나는 속으로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내가 알던 당신이 전부였냐고. 대답은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서럽지 않았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였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도, 감추는 것도. 나는 42년을 산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 가장 가까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손을 잡아줬다. 손주가 졸다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산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힘들었다. 우리 둘 다 말을 못했구나. 그것이 용서였는지는 모르겠다. 용서라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 나이에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 봄볕이 차창을 데우던 그 오후에 내 안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